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과 추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특히 한 번에 하나씩의 어떤 마인드에 입각해서, 즉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석하고 어떤 것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 대상을 구체화하고 나면은 뭐 아마 다양한 그 분석 대상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선행 변수는 무엇이고 후행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 다음 단계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행 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시스템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후행 변수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재료를 투입했을 때, 어떤 투입물을 투입했을 때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물, 아웃풋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요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떤 특정 어떤 메커니즘,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나면은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게 선행 변수인지, 어떤 게 후행 변수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같은 현상,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연구 목적에 따라서 사실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연구에서 어떤 걸 이 연구자는 어떤 변수를 선행 변수로 정의하고 있고 어떤 변수를 후행 변수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 후에 이제 어떤 연구 분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처럼 동그랗게 새긴 원형의 똑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얼핏 보기에는 그냥 다 원형으로 생긴 똑같은 데이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이게 이제 김밥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고, 나는 어떤 김밥의 어떤 제조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기류나 어떤 이런 당근, 나물, 계란, 오이, 김, 밥, 단무지 이런 것들은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김밥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원인 혹은 재료가 되는 선행 변수라는 건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김밥은 그런 8가지의 재료를 투입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결과물, 즉 후행 변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 후에 어떤 게 선행 변수가 되고 어떤 게 후행 변수가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어떤 인과 추론의 어떤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인과 추론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과추론 문제들을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비료의 사용과 농산물 생산량의 관계, 교육과 임금 수준의 관계, 보건의료 시스템과 임금 수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인과추론 문제들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왜 이런 문제들이 인과추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딥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임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사실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떤 예측 방법론인 딥러닝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인과추론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야 되는 예측 문제와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인과추론 문제는 어떤 분석하는 대상이 다르고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인과추론 문제나 예측 문제나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법론을 취하는 것은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그 추후에 어떤 방법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대표적인 인과추론 문제들에 있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 어떤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일지도 몰라요. 비료 사용을 늘리면 과연 농산물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교육 비용을 낮추면, 뭐 예를 들어서 공교육을 의무화하면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은 그 지역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식의 어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구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할 것이고, 사실 왼쪽에 있는 이런 연구 대상 때문에 이것이 인과추론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과 같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 그 목적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인과추론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세 가지의 어떤 인과추론 문제들의 어떤 목적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목적의 공통점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는 다 한 가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즉, 비료 사용을 늘리면, 혹은 교육 비용을 낮추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즉 여기 있는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사실 이 연구들에서의 어떤 선행 변수가 되고, 이 선행 변수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우리는 도출하고 싶은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과학에서의 인과추론의 본질은 바로 이런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인과관계나 아니면 자연 현상에서 있는 어떤 인과 법칙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적어도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것은 그 선행 변수에 대한 어떤 개입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주 보게 될 어떤 인과추론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석 틀 중에 하나인 이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만든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도널드 루빈 교수님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연구 대상에 행해질 수 있는 행동을 특정할 수 없는 처치에 대해서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는 행동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을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인과추론 문제들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분석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한 연구자가 이제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변화를 이제 연구를 하기로 이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아마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정의하게 될지 몰라요. 성별이 선행 변수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취업률이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후행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연구를 디자인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연구의 디자인이 적어도 인과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잘못 디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과추론의 본질은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령 성별이 원인이 되어서 취업률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성별을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성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설령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어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성별을 우리가 원한다고 바꿀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별이 직접적인 어떤 선행 변수가 되는 거는 어떤 인과추론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성별에 따른 어떤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사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과 추론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연구 디자인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좀 더 바람직한 연구의 접근은 사실 이런 접근이 되겠죠. 이력서에 포함된 사진이 과연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그러한 영향이 이거를 이제 어떤 조정 변수라고 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를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력서에 포함된 사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그게 만약에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은 우리는 비로소 이때는 이 선행 변수에 대한 어떤 개입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정말 남녀 차별의 문제가 된다면 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즉, 뭐 성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 혹은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한 어떤 장치예요. 또 굉장히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제 일반 개인이 본인의 집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한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에서 가상의 이제 프로필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별이라기보다는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완전히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사진만 달리해서 백인의 사진을 만들고 또 흑인의 사진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집을 이제 대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만큼 받아들여지는지를 이제 분석한 결과 실제로 백인들에 비해서 흑인들이 굉장히 이제 에어비앤비 주인들로부터 거부를 많이 당하고 차별을 많이 당한다라는 것을 밝혀내서 굉장히 이제 반향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 결과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인종 간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장치들을 이제 고안을 하게끔 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 관점에서 우리는 인과 추론의 어떤 선행 변수를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또 다른 예로는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착화하는 어떤 제도 혹은 구조적인 어떤 요인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런 요인들이 어떤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제도가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어떤 그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떤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추론의 본질은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한 선행 변수와 적절한 후행 변수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인과추론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선 단계에서 분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선행 변수가 무엇인지 후행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났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인과추론 방법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꼭 선행 변수가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어떤 후행 변수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이라면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선행 변수가 원인이 꼭 될 필요는 없고 후행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혹은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등을 통해서 예측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게 더 적절한 선택이 되겠죠. 좀 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예시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사를 맞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선행 변수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병의 차도 어떤 건강 상태가 후행 변수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런 똑같은 어떤 이 의학적인 어떤 이런 분석 대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프지 않도록 이 주사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인과추론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19를 둘러싼 백신이라든지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백신 혹은 어떤 신약이 그 효과를 검증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친 인과추론 방법론, 그중 대표적으로 어떤 랜덤화 통제 실험 등 랜덤화 통제 실험, 무작위 통제 실험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거치고 그 단계를 모두 통과하고 그런 어떤 어떤 효과를 검증한 후라야 비로소 어떤 FDA나 식약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 즉 백신을 투입하고 약을 더 먹게 함으로써 병이 낫게 하는 혹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목적이면은 반드시 인과추론 방법론이 더 적절한 선택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꼭 어떤 백신을 맞추거나 약을 먹이거나 하는 식의 어떤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 없이 단지 후행 변수, 즉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어떤 의학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예측 방법론, 즉 딥러닝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꼭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다양한 어떤 정황적인 어떤 변수들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고위험의 환자인지 혹은 자살 충동이 높을 어떤 좀 관리 대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예측한 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리와 처치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금 현재 의학 분야에서 딥러닝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바로 이런 예측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실 영상의학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딥러닝의 적용이 가장 활발한데 뭐 영상의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의 어떤 영상들, 뭐 CT라든지 뭐 MRI, 뭐 엑스레이 사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는 정확하게 예측 방법론이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후에 만약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러면 이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전통적인 인과추론 방법론이 당연히 적절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과추론 방법론과 예측 방법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는 대체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즉 인과추론 방법론을 통해서 찾아낸 원인은 분명히 예측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꼭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원인 변수가 되는 거를 통해서 예측을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예측력을 높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폐암에 걸릴 확률을 예측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흡연이 폐암 발병률을 높이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수많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흡연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흡연 여부를 바탕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을 더 예측에 대한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과추론은 예측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매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예측 방법론은 또 인과추론 방법론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물론 어떤 예측을 했을 때 어떤 변수들이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변수들이 꼭 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후보군으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후보군을 추린 후에 더 이제 어떤 무작위 통제 실험 등과 같은 어떤 그런 인과추론 방법론을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인과관계를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후보군을 추리는 목적에서 예측 방법론이 인과추론 방법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특히 데이터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회과학 연구를 읽는데 과연 이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과 추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에 적절한 방법론인 인과 추론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것에 적합한 예측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를 서로 다르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적절하게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목적에 따른 어떤 서로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 가지를 더 들어드릴게요. 앞서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에 의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어떤 이런 SNS 마케팅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X 변수, 선행 변수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어떤 활동일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노출한다든지 하는 식의 인플루언서의 효과, 혹은 어떤 SNS 상에서의 내 친구들의 어떤 구매 패턴, 동료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후행 변수는 그 주변인의 구매 여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과 추론 방법론과 예측 방법론은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인플루언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조정과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죠. 즉 여러분들이 마케터여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광고를 부탁한다거나 제품을 노출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즉 그를 통해서 어떤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 적절한 방법론은 바로 인과추론 방법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동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인과추론 방법이죠. 랜더마이저 필드 익스피리먼트, 즉 무작위 현장 실험을 수행한 연구는 아래 제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굉장히 그런 연구 방법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연구를 참고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우리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적일 수도 있죠. 꼭 원인을 꼭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화장품을 주 컨텐츠로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화장품을 주 컨텐츠를 하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거나 혹은 구독하는 어떤 그런 구독자들은 왜 그 인플루언서를 구독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를 구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를 구독한 사람들이 꼭 인플루언서의 영향,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인플루언서를 구독한 사람이 화장품을 구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는 건 우린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쿠폰을 더 뿌린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런 구매 여부가 높은 사람을 예측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은 꼭 인플루언서의 효과가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이용자들을 찾아내서 타겟 마케팅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측 방법론,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그와 유사한 어떤 추천 시스템이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한 연구를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어떤 그런 구매 확률이 높은 어떤 타겟 마케팅, 이용자를 찾아낸 어떤 타겟 마케팅을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예측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구를 좀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연구이기 때문에 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과 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메커니즘의 규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인과 추론의 본질이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효과적인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런 메커니즘의 규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예측 방법론과 인과 추론 방법론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일화를 예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일화예요. 어, 괴열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만큼 괴열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실 괴열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이 아니게 됐죠. 자, 우리는 이제 괴열병이 대표적인 비타민 C의 결핍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레몬이라든지 오렌지가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먹음으로써 괴열병이 치료가 될 수 있죠. 사실 이거를 이제 이런 괴열병 치료제를 처음 이제 개발한 거는 이제 영국 해군의 주치의였던 제임스 린드 박사라고 해요. 사실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라고 해요. 항상 보통 이제 해군들이 이제 작전을 나가면은 뭐 몇 달 더 넘게는 뭐 1년 이상을 이제 바다에 이제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바다에서 많은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괴열병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임스 린드 박사는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이렇게 관찰을 한 결과 어떤 레몬과 오렌지를 많이 먹은 군인들에서 이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런 레몬과 오렌지가 어떤 괴열병의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사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이야기일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이면에 한 가지 스토리가 더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임스 린드 박사가 이런 레몬과 오렌지가 괴열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도 실제로 치료제로 이용을 되는 데까지 무려 50년이 걸렸다라고 해요. 선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오렌지랑 레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냈는데 왜 50년 동안 치료제로서 쓰이지 못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그 50년 동안에 또 계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해군들이 죽어나갔고, 사실 많은 목숨을 앗아갔죠. 만약 이런 치료제를 좀 더 빨리 개발을 했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임스 린드 박사는 왜 원인을 찾아내고도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제임스 린드 박사가 이제 레몬과 오렌지에서 어떤 요인이 괴열병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린드 박사는 이 오렌지에서 그 산도, 그 신맛이 있죠. 그래서 레몬과 오렌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 산도와 그 신맛이 괴열병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오렌지나 이제 레몬은 과일이기 때문에 해군들이 이제 장기 작전을 나가면은 이거를 장기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과일을 썩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장기 보관에 이제 장기 보관의 목적으로 이런 레몬과 오렌지의 어떤 즙을 짜서 그 즙을 가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열해도 그 시큼한 맛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산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괴열병은 사실 산도가 아니고 비타민 C의 결핍증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즙을 가열을 하면은 비타민 C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원인에 대한 이해, 잘못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정작 원인을 밝혀내고도 그 치료제를 만드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처럼 이 인과 추론의 본질이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명확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규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예측 방법론과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무언가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와 그것의 메커니즘을 알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책은 이제 빅데이터와 어떤
예측 방법론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 쓴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고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인과관계에 꼭 얽매일 필요가 없다. 즉 상관관계만으로도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즉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인과관계,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어떤 상관관계만을 통해서 예측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책에서의 가장 큰 주장이 바로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하면 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특히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등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런 데이터 스스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는 만약에 그 목적이 예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예측이 아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인과추론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스스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우리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과추론을 위해서는 데이터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그 무언가를 이제 찾아내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어떤 그런 방법론을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인과관계를 추론을 해왔습니다.